수도권을 30분 이내로 이어주는 광역급행철도 GTX A, B, C 노선이 연장되고 GTX D, E, F 노선 신설이 추진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퇴근 질이 우리 삶의 질이라며 당장 올해부터 교통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잠시 뒤 오후 2시로 예정된 가운데 당장 모레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여야 이견이 커서 처리가 어려워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돌아온 쌍특검법 재표결도 불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으로 주목을 받은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이 거취에 대한 언급 없이 비판의 총구를 민주당으로 돌렸습니다. 황당무계한 논리를 편다면서 정치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4분기 수출 증가를 발판으로 1.4% 성장하며 정부의 전망치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스로 전망치에 도달한 것으로 성장률 자체는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북한이 어제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이 신형인 불화살 3대시 31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술핵탄도 화산 31형을 탑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이는데 국방부는 지난해 9월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보다 비행거리가 짧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YTN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최고 시속 180km의 속도로 달리며 수도권 곳곳을 30분 이내로 이어주는 GTX A, B, C 노선이 평택, 춘천, 아산, 동두천까지 연장됩니다. 또 인천과 김포, 원주, 남양주, 수원 간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GTX D, E, F도 신설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79분 걸리던 수서 동탄 구간 출퇴근을 오는 3월 30일부터 19분으로 줄여줄 GTX A. 70분 걸리던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 통근도 연내에 19분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파주 운정, 동탄 구간을 개통하고 이후 평택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인천과 서울역, 청량리, 마석을 연결할 수평축인 GTX-B는 춘천까지 연장이 추진됩니다. 2028년까지 덕정과 삼성, 수원을 수직으로 잇는 GTX-C는 위로는 동두천, 아래로는 아산까지 연장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2기 GTX 출범을 알리며 DEF 노선 신설도 발표했습니다. D는 김포와 인천, 광명시흥, 강동구, 팔당, 원주를 이어줍니다. E는 인천에서 연신내를 거쳐 남양주 덕소까지, F는 서울 지하철 2호선처럼 환형으로 의정부와 부천, 수원, 남양주를 연결하는 고리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GTX DEF 구간을 1, 2단계로 나눠 1단계는 2035년 개통을 목표로 현 정부 임기 내 예비 타당성 통과를 추진합니다. GTX 1기인 A, B, C 노선은 하루 86만 명, 2기까지 완성되면 183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 연결되는 지역들이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나누어 받아서 함께 같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수도권은 30분, 충청, 강원권도 1시간 안에 연결하는 초연결 광역 경제생활권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GTX DEF 신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사례처럼 민간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정부는 전국 GTX 시대를 통한 광역경제 생활권 실현을 포함해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내놨습니다. 혼잡도가 극에 달해 이른바 골병라인으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을 11편 증편하고 철도와 도로를 모두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정부가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210%에 달하는 김포 골드라인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필요하고 쾌적한 출퇴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층 전기버스를 비롯한 광역버스를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요. 또 전용 차로 운영 같은 버스 속도와 서비스 향상도 추진을 하고, 우선 출근 시간대 발산과 가양역 등 서울 도심에 진입하기 전 주요 역을 회차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합니다.
전세버스와 2층 전기버스는 물론 시내버스를 증차해 출근 시간대 운행 횟수를 기존 80회에서 120회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또 김포와 서울에 있는 올림픽대로에 중앙 버스 전용 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열차 운행 횟수도 늘립니다. 오는 6월부터는 열차 6편을, 내후년 하반기부터는 5편을 추가로 투입해 배차 간격을 2분대까지 단축할 예정입니다. 또 안전을 위해 철도 경찰을 추가로 배치하고 앱을 통해 혼잡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철도와 도로를 지하화해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하겠다는 청사진도 발표했습니다. 지상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상부 공간을 업무지구 등으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오는 3월 전국을 대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말 노선을 정할 계획입니다. 만성적인 도로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수도권 제1순환과 경부, 경인 지하고속도로를 착공합니다. 이 밖에도 지방의 광역 급행철도를 도입하고 대전과 세종, 충북을 아우르는 급행철도 CTX를 선도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정부는 2기 GTX 구축을 포함해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에 134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예산 절반을 넘는 75조 원은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이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제3지대 첫 합당 사례인데 이낙연 신당과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인 미래대연합도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양당제의 틀을 깨겠다며 제3지대로 뛰어든 세력 가운데 처음으로 손을 맞잡은 건 이준석 양향자 대표였습니다.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한다며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한 배를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려면 과학기술 선도국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혁신당이 한국의 희망입니다. 한국의 희망이 개혁신당입니다. 통합신당의 당명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으로 당의 표어는 양향자 대표의 한국의 희망으로 일단 정했습니다. 자연스레 관심은 다른 제3지대 세력과의 추가 합당으로 쏠렸는데 이준석 대표는 신경전을 예고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인 미래대연합이 합당보다는 개별적인 창당 작업에만 정신을 쏟는 것 같다고 지적한 겁니다. 제가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던 지점은 빅텐트를 얘기하시면서도 각자 개별적인 창당 분위기에 너무 주력하시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민주당에 뿌리를 둔 이낙연 전 대표와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은 공동 창당까지 염두에 두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뜻이 맞는 세력끼리 먼저 합친 뒤 다른 세력과 통합을 모색하는 이른바 중텐트론입니다.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이낙연 전 대표는 구심력 확보와 영향력 극대화를 위해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세력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을 비롯해서 좀 더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저도 더 깊게 생각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기에다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 선택도 설 연휴 전후 늦어도 2월 중순까진 빅텐트를 세우겠다며 세력 간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중순 정도 시점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주 다음 주가 좀 논의가 속도가 빨라지는 형국이다. 제3지대 세력 통합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빅텐트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력마다 지지 기반과 가치가 다른 만큼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예비 후보들이 뛰고 있고 각 당은 공천 작업이 한창입니다만 경기 규칙이라고 할 선거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병립형으로 회귀할지 아니면 지난 총선에 새로 도입한 준연동형을 유지할 건지 여야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 와중에 민주당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명칭이 참 긴데요. 핵심은 3% 이상 득표율을 얻은 정당에 대해
비례의석 47석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15석가량을 보장하는 겁니다. 소수정당 배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과거 병립형은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 없이 비례의석 47석만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일괄 할당했고, 준연동형은 비례의석 가운데 30석에 대해서만 적용했던 것과 달리 이명백 위원장의 제안은 15석 정도는 소수정당에 대해 우선 배분하는 방안이라 차이가 있는데요. 여야 모두 병립형과 준연동형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던 상황이었는데, 임 위원장의 이 같은 제안에 국민의힘도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장기 교착 국면인 선거제 논의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얼핏 보면 소수정당에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임 위원장의 제안이 외려 소수정당의 반대를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 이준석 개혁신당, 이낙연 새로운미래 등 유력 소수정당들이 여럿 등장한 상황이다 보니 불과 15석을 놓고 파이 경쟁을 벌여야 하는 게 성에 차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한다면 이른바 텐트를 키워가는 이준석, 이낙연 신당에 자칫 더 많은 의석을 내어주게 되는 건 아닌지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총선일은 다가오는 가운데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셈법 앞에서 여야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아직 갈등 관계가 온전하게 봉합된 건 아니라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할지를 두고는 여전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90도 깍듯한 인사와 무심한 듯 어깨 한번 툭치기, 1시간 남짓 함께한 서울행 대통령 특별열차까지 사퇴 거부 논란으로 충돌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만남을 두고 언론은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봉합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 그걸 애써 감추는 것도 옳지 않고 그렇다고 풀 수 없는 난관으로 생각지도 않는다며 지금의 복잡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에 대한 존중과 신뢰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은 인간적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핵심은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다. 대통령실과 친윤 의원들은 김 여사를 몰카 공작의 피해자로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일치감치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김경률 비대위원이 다른 목소리를 냈고 한 위원장이 이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니까요.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른바 신구 권력 충돌이 노출되면서 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나 언론사 대담 검토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여사 문제를 설명할 가능성이 줄어든 셈입니다. 다만 다음 달 설 연휴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에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공감대도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한편 이번 갈등의 뇌관이었던 김경률 비대위원은 거취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책을 언급하며 항상 명랑하게 살고 싶다고 말해 그 진위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오늘은 거취 관련 언급 대신 민주당을 저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전 비대위 회의 발언 들어보시죠. 저는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접근컨대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역시 경제 사건에서 밝혀져야 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자금의 흐름이 모두 다 밝혀졌습니다. 왜 이와 같이 명확한 사건들이, 흐름들이 민주당만 가면 뿌얘지는지 흐릿해지는지 정쟁의 영역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천 화재 현장에 나란히 방문하면서 화해 무드를 연출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평가 속에 2차전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분석이 흥미롭습니다. 대통령은 측근이 원수고 재벌은 핏줄이 원수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너마저라며 배신감을 드러냈고 결국 한 위원장은 물러나게 될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 성급하게 전국을 다니면서 나도 태양이다 이러고 다니니까 아니 태양은 둘이 될 수 없어요. 하나예요. 제가 늘 해오던 얘기가 대통령한테 잘못 보여도 살아남지만은 대통령 측근한테 잘못 보이면 죽는다. 그래서 권력은 대통령은 측근이 원수고 재벌은 핏줄이 원수다.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측근들이 설사 대통령은 20년 내 부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한동훈 저렇게라도 해야지 이 생각을 못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루타스 너마저 한동훈 너마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배신감을 토로했고 한편 제3지대는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 위원장의 총선 출마 여부가 화제입니다. 이번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게 이낙연 위원장의 일성이었는데 최근 기류 변화가 일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래대연합 김종민 창준 위원장은 이낙연 위원장이 호남 유권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며 광주 출마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낙연 대표, 이낙연 전 총리 광주 출마에 대해서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저희들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이낙연 대표 말씀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왕 신당을 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으니까 신당을 한다면 국민들한테 책임지고 어떤 도전을 하고 어떤 돌파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출마를 하느냐가 핵심은 아니고 호남에 이낙연 대표의 그런 뭐 진실이라고 그럴까? 이낙연 대표의 뜻을 호남 유권자들과 적극적으로 좀 소통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죠. 이낙연 위원장과 함께 리쌍 브라더스로 불러달라던 이준석 대표. 하지만 합당 가능성에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는데요. 이낙연 위원장의 총선 출마를 권하며 자신이라면 이재명 대표의 개양을로 가겠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미래 창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지금 복수 혈전을 찍는 거냐며 지적했는데요.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분당에 가서 안철수 의원과 붙어야 관객몰이가 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께서는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했나 모르겠는데 인천 개항을 우리가 왜 갑니까? 복수 혈전 영화 찍으러 갑니까? 아니 복수 혈전 영화를 찍는 거라면 이준석 대표 자신이 분당에 가서 안철수 위원장하고 붙으면은 관객이 1,000만 명 넘을 거예요. 사사로운 감정으로 누구한테 분풀이하려고 신당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나오라는 게 아무 밑도 끝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유하자면 웃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준석 대표님 제 표정 보세요. 웃으면서 합니다. 갑자기 소환된 안철수 의원. 여전히 빅텐트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서로가 너무 다른 데다 총선 뒤 각자 당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합치기는 더 힘들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제3지대 좀 빅텐트가 가속화가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더 이상은 어렵다고 보고 있는 이제는 없을 입장입니다. 것이다. 왜 그러냐면 사실 뭐 양축이라고 하면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 두 분 다 전 대표군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인데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리고 당에서 했던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도 좀 다릅니다, 서로.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르고 워낙 뿌리가 이렇게 뚜렷합니다. 그래서 그 두 당이 합치는 게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선거가 끝나고 다시 또 원래 당으로 회귀할 가능성들도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합치기가 이제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이틀 앞두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유예하는 법안이 처리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여야가 입장차가 너무 커서 처리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준비 여력이 부족한 만큼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과반의석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립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언론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손보려는 명백한 언론 탄압 수사라며 이번 사안과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묶어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수사는 검찰 내 윤석열 사단들이 윤 대통령의 비판적인 언론들을 손보기 위한 수사, 이게 이게 진상이에요. 명백한 언론 탄압입니다. 오늘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특검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주장대로 희대 대선 개입 정치 공작 사건이라면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과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한데 묶어서 두 사안을 전부 특검을 해주시기를 정치권에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특검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어제 시험 발사한 신형 전략순항 미사일이 불화살 3대시 31형이라고 밝혔습니다. 명칭으로 미뤄 전술핵탄두 화산 31형을 탑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수연 기자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신형 전략순항 미사일이라며 불화살 3-31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난해 9월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비슷한 형태로 보이지만 비행거리는 차이가 났습니다. 기존의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인 화살 1, 2형과는 다른 단거리용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발사했던 것과 비교해서 비행거리가 다소 짧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기존 순항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명칭도 화살이 아닌 불화살로 바뀌었고 뒤에 31이라는 숫자가 추가됐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지난해 공개한 전술핵탄두 화산 31을 탑재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개발한 이제 전술핵폭탄 화산 31을 뜻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길이를 짧게 했다는 것은 이동식 발사대를 좀 작은 것에도 이제 탑재가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하지 않았나고 추정이 됩니다. 북한은 이 순항미사일을 3-4발 정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군 관계자는 최종 지점에서 소실됐다고 밝혀 모의 핵탄두 공중 폭발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내부 결속을 위한 경제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어 지방의 생필품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등 지방 경제가 심각한 문제라며 간부들을 질책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부족한 재원으로 무기 개발과 지방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다며 지금의 경제 위기는 그동안 민생을 외면하고 무기 개발과 도발을 통해 국제 제재와 고립을 자초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쿠팡 물류 자회사의 재하청 업체 4곳에서 일하던 화물차주 수십 명이 운송료를 떼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가족과 지인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운 조직적인 사기를 의심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화물차주 송모 씨는 지난해 거드 유통 플랫폼 쿠팡의 물건을 배송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겨우 들어갈 정도로 일이 고됐지만 1,300만 원에 달하는 월급을 보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송 씨가 속한 화물 운송업체가 돈을 주지 않고 갑자기 잠적하면서 두 달치 임금 2,600만 원을 고스란히 떼었습니다. 머리가 띠 해주면서 아무것도 안 써서 왜냐면 제가 다달이고 갚아야 될 돈도 아리케 많은데 나갈 돈도 많은데 이걸 갑자기 어디서 구하지? 은행이나 카드권에서 전화, 재촉 전화 계속 오고. 이 업체를 포함해 다른 곳에서 일하던 화물차주들도 지난해 상반기 비슷한 방식으로 운송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60여 명, 피해 금액은 2억 원에 이릅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까지 생각하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운송료 먹튀 사태를 일으킨 화물운송법인은 모두 4곳. 쿠팡의 물류 전문 자회사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의 제하청 업체들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4개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40대 김모 씨 한 사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가족과 지인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조직적으로 화물처주들의 임금을 가로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한 게 뭐냐면은 법인을 여러 개 세워가지고 대표자를 계속 바꾸면서 그 사기 수법을 친 거야. 돌리면서 계속. 경찰은 쿠팡 CLS 제하청 업체 4곳에 실질적인 운영자 김모 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 류현진 선수를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공동 공갈 혐의를 받는 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임 씨는 류현진 선수 협박 혐의를 인정하는지, 에이전시 팀장과 공모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21년 류현진 씨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개인적 갈등을 빌미로 3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당선 무효 여부 판단이 미뤄졌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소송 절차상 위법이 있어 재판을 다시 하라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2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선고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붓 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하다 세상을 떠난 이시우 군 기억하실 텐데요. 검찰이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약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의붓 어머니에겐 사형을, 친부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시우 군이 숨지기 전날의 모습입니다. 작아진 신발을 구겨 신은 채 편의점을 찾았고 음료를 산 뒤에도 주변의 눈치를 보며 마시는 모습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망 당시 이시우 군의 몸무게는 29.5kg으로 1년 사이 10kg이나 줄었고 온몸에 피멍과 상처가 난 상태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시우 군을 때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의붓 어머니에게 징역 17년을, 친부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었는데 검찰이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어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검찰은 의붓 어머니에게 사형을, 친부에겐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아이가 사망할 줄 몰랐다는 변명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친부에겐 피해자가 유일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나 아이를 방치하고 학대에 가담했다며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붓 어머니는 지난해 구치소에서 출산한 아이를 법정에 대동했습니다. 이를 두고 방청석에선 재판에 아이를 데려오는 것도 아동학대라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친부는 반성문에서 구치소에서 태어난 막내딸을 한 번 안아주지도 못했다며 선처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시우 군에게 모진 학대를 가했던 걸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반성인데요.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에 열릴 예정인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DC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 씨가 1심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1심 판결 때와 사정이 달라진 게 없다면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10대 A양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거나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양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고층 건물에서 SNS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숨졌습니다.
얼마 전 인천 송도에서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20km가량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담하게 SNS로 실시간 방송까지 하다가 덜미를 잡혔는데요. 이번엔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모습을 생방송한 것으로 확인돼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하는 소리가 들려서 우리 때문에 새벽 시간 10대로 보이는 남성이 SNS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다른 한 명은 무언가를 재촉하는 듯 핀잔을 주고 곧이어 다급하게 달아나는 듯 뛰어가는 모습도 방송에 나옵니다.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이른바 벨튀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깼나 봐. 방송 도중에는 후원금을 받겠다는 명목으로 계좌번호를 올려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 지난달 인천 송도동 일대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는 모습을 SNS로 방송해 논란을 불렀던 중학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군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SNS에는 자신의 무면허 운전 사건을 다룬 뉴스 영상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입건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이번엔 주거침 및 미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을 버젓이 온라인에 생중계한 겁니다. 경찰은 다만 단순 장난으로 주거침입 의도가 없어 보여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앞서 저질렀던 무면허 운전 혐의만을 적용해 중학생 A군을 검찰에, 초등학생 B군은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SNS를 통한 자극적인 방송으로 돈을 버는 행태가 만연한 가운데 청소년들까지 범죄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행동을 거리낌 없이 방송으로 내보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지금 이 사진 누군지 알아보실 수 있으신가요? 모두 경악할 정도로 끔찍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들입니다. 순서대로 최원종, 전주환, 그리고 김태현인데요. 지금 또 보시는 오른쪽의 각각 사진들은 이들을 검거할 때 나온 실제 모습인데 왼쪽의 증명사진 속 사진과는 사뭇 달라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오늘부터 중대 범죄자들의 머그샷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머그샷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입니다. 기존엔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개가 가능했습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도 당사자 동의가 없다면 머그샷을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일명 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머그샷을 촬영해서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검찰, 경찰은 30일 이내에 찍은 모습을 공개해야 하고 정면 왼쪽 또 오른쪽 얼굴을 컬러 사진으로 촬영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또 신상이 공개되는 범죄 종류도 늘어납니다. 기존엔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만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여기에 더해서 폭발물, 특수상해, 그리고 아동성범죄, 조직 마약 등이 추가됩니다. 일각에선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며 추후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가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반면 엄중한 범죄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이 머그샷 공개는 필수라는 의견이 맞서며 논쟁은 여전한데요.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미국이나 유럽에선 머그샷을 언론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보자유법에 따라 체포 과정을 공개하고 형이 확정되기 전에 머그샷도 공개합니다. 영국도 흉악범은 검거 과정 때부터 이름과 얼굴, 또 주소를 모두 공개하고요. 프랑스도 흉악범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무부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머그샷 공개법으로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은 누구나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늘봄 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학부모의 양육 부담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업무 부담도 덜기 위해 별도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늘봄 학교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그러니까 저녁 8시까지
어떻게 돌봐준다는 건지 궁금한데 그 돌봄이나 방과 후 학교와는 다른 겁니까? 네, 일단 돌봄과 늘봄, 방과 후 학교와 에듀케어까지 정규 수업 외에 학교에서 진행됐던 여러 프로그램이 모두 늘봄 학교로 통합됐습니다. 그러니까 돌봄은 늘봄으로, 방과 후 학교와 에듀케어는 늘봄 프로그램으로 통합돼서 2026년엔 늘봄 학교 하나만 남게 되는 겁니다. 늘봄 학교는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정규 교육과정 외의 모든 시간에 아이들을 돌봐주는데요. 아침에 일찍 온 아이들을 돌봐주고 수업 뒤에 매일 2시간씩 예체능 중심의 무료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 1학년은 사실상 학교 시간이 2시간 늦춰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시간 프로그램 이후에도 기존 방과 후 학교와 같은 늘봄 프로그램들이 준비될 예정이고 그 외엔 최장 저녁 8시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까지 있는 아이들에게는 저녁 식사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늘봄 학교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 겁니까? 네, 늘봄은 단계적으로 도입이 되는데요. 올해는 1학기에 전국 2,000개 정도 학교에서 먼저 도입되고 2학기엔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이 늘봄 학교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돌봄에는 있던 지원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원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년엔 초1과 초2까지 확대되고 2026년이 되면 모든 학년 초등학생이 원하면 늘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년에 늘봄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기존 돌봄과 방과 후는 유지됩니다. 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오는 것 같죠? 네, 일단 늘봄 학교 무료 2시간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많을 테니까요. 초1은 학교 시간이 대부분 2시간 정도씩 늦춰질 걸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초1의 경우 12시나 1시면 수업이 끝나는데 2시나 3시쯤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이 2시간은 예체능 중심 수업이 진행되니까 학업 부담은 없을 걸로 보이고요. 다만 어린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 너무 오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데 교육부에서는 오히려 현재 초1 수업 시간이 너무 짧았던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초1 수업은 어린이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정해진 게 아니라 과거 초등학교 2, 3부제 운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짧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범 운영 결과 저녁 8시까지 학교에 남는 아이들은 1%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교육부를 넘어서 노동 문제와 함께 풀어가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늘봄 확대에 있어서 교사들의 반대가 거셌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도 초등교사 노조의 항의 집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1학기에는 교원들에게 돌봄 등 업무가 계속될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2026년 완전 시행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사들을 고용하는데 이와 관련된 업무를 교원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2학기부터는 늘봄과 돌봄, 방과 후 관련 모든 업무를 기간제 교사가 맡게 되면서 교원은 정규 수업 외에 늘봄, 돌봄, 방과 후 모든 과정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된다는 설명인데요. 2학기부터는 늘봄 부장, 늘봄 담당 교사, 방과 후 부장 다 사라질 거라는 말입니다. 교육부는 그간 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 등 여러 교원단체와 협의해온 결과 2026년 늘봄으로 완전 이행까지 과도기에 생기는 여러 부담에 대해서는 양해가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업무 부담 외에 늘봄 공간 확보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일부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돌봄도 가능한 온돌바닥으로 바꾸거나 최대한 특활실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교실을 돌봄 공간으로 써야 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어서 교원단체들은 학교 밖 지역사회의 돌봄 공간 활용을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지난해 4분기 수출 회복세를 발판으로 연간 경제 성장률이 전부 전망치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이 1.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과 정부 전망치에는 가까스로 부합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첫 해인 2020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SK하이닉스가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이 11조 3,055억 원, 영업이익은 3,460억 원을 기록해 2022년 3분기 이후 1년여 만에 흑자를 냈습니다. 기아가 지난해 11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내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매출은 15.3%, 영업이익은 60.5% 증가했고
특히 영업이익률은 11.6%로 사상 첫 두 자릿수를 보였습니다. 러시아 국경지대에서 우크라이나 포로 65명을 태운 러시아군 수송기가 추락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테러 공격으로 탑승자 전원이 숨졌다고 비난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현 기자입니다. 러시아 국경지대 벨고로드에서 러시아군 수송기가 연기를 내며 땅으로 추락합니다. 곧이어 폭발과 함께 거대한 화염에 휩싸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인류신 수송기에 우크라이나 포로 65명과 러시아인 승무원과 호송요원 등 74명이 탑승했고 이들이 모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권의 테러 공격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쏜 미사일이 레이더에 탐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Поражение самолета осуществлено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Украины из района населенного пункта Липцы Харь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с применением зенитно-ракетного комплекса. Радиолокацион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ВКС России наблюдался пуск 2 украинских ракет. И спереди огонь горит. И потом вот там взорвался где-то за лесом, черный дым был нам тут видать. 러시아 외무부도 우크라이나 정권이 또 테러를 저질렀다며 고의적인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숨진 포로들은 이날 국경 검문소에서 교환될 예정이었습니다. 러시아 하원 국방위원장은 포로 교환을 방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이 미사일 3발을 쏘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오늘 포로 교환이 예정돼 있었던 것은 맞지만 수송기에 누가 몇 명 탑승했는지 등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 포로 교환 때와 달리 항공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받지 못했다며 러시아의 계획된 행동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우크라이나 포로 등이 탑승한 러시아군 수송기의 추락을 놓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를 다룹니다.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현지 시각 25일 회의를 열고 러시아군 수송기 추락 사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안보리 의장국인 프랑스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요청한 안보리 회의가 25일 밤 10시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 철수를 위한 협상을 곧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각 24일 알리나 노마노우스키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가 푸아드 후세인 이라크 외무장관에게 전달한 서한에 미군의 이라크 철수 대화 개시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지원을 받은 무장단체 공격이 먼저 멈춰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라크 외무부는 중요한 서한이 전달됐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최근 중국과 군사 대화를 재개하는 등 긴장 완화를 추구하면서도 타이완 방어를 돕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미 7함대는 미 해군 구축함 존 피노가 현지 시각 24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을 관할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 전구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미 구축함이 타이완 해협을 항해하며 공개적으로 선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재해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중국에서 이번엔 상가 화재로 48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 CCTV 방송은 어제 오후 3시 반쯤 장시성 신의시에 있는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39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6층짜리 주상복합으로 건물 2층에 있는 숙박시설에 묵고 있던 사람들의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불이 난 직후 현지 소방당국은 진화와 구조 작업을 펼쳤고 공안은 이번 화재 책임자 12명을 체포했습니다.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눈앞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남성 한 명이 알몸으로 자해하면서 집안을 뛰어다니고 있었던 건데요. 왜 그랬을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경북 영주에 있는 가정집입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 남성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극도의 흥분 상태로 자해해서 피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놀란 경찰은 남성을 제압해 수갑까지 채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예, 수갑. 네, 이 남성이 돌발 행동을 한 원인 다름 아닌 마약이었습니다. 지구대로 연행되자 투약 사실을 자백했는데요. 자택에서도 케타민과 액상 대마, 주사기 등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 한낮에도 추위의 기세가 여전합니다. 벌써 나흘째 한파가 이어지면서 이곳 도심공원의 호수도 꽁꽁 얼어붙은 모습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도 안팎, 또 체감온도는 영하 7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파가 이어지면서 어제보다는 조금 추위가 덜하지만 계속해서 영하권 추위는 이어지니까요. 오늘 외출하신다면 모자와 목도리 등 보온용품까지 챙기셔서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에서 눈은 대부분 잦아들었고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눈도 소강 상태 보이고 있지만 밤사이 산간에는 다시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많은 눈이 내린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는 곳곳이 빙판입니다. 이동하실 때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이어진 한파도 이제 막바지입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오늘 지역별 낮 기온 서울과 청주 0도, 대전과 광주 2도, 대구 4도 예상됩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바람이 무척 강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예년 수준의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눈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으로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